오늘 저도 꼭 한번 모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은 채팅란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진행팀에서 질문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 귀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준영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셔야 된다고 그래요, 교수님? 네. 이거를 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다 이렇게. 예, 예.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인이면 그렇게 비난하는 것들이, 어떤 정치인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근데 저는 무풀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안 하고 학자로 있는 게 좋은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썼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예를 들면서, 지금도 사실 저는 오히려 제가 썼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도, 사우디도, 인도도, 하다못해 터키도 미국에게 쉽게 내주지 않고 플랜 B와 플랜 C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주는 자동문이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대통령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외교안보팀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미국 없이는 죽는다고 아직 믿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친밀을 해서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을 원하는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안보팀들이 과거의 산업 세력들처럼. 미국,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원래 강연 가서는 지금 냉전이 붕괴되고 지금 딱 30년 한 세대가 지났는데요. 그부터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면 한 20-30분 가기 때문에 좀 잘라버렸습니다. 뒷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전히 전체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신데요. 30년은 우리는 30년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냉전이죠. 냉전이 붕괴됐으니까. 두 번째는 이게 미국의 패권지입니다. 물론 미국의 패권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지속됐지만 비로소 완성체를 이룬 거죠. 한쪽 체제가 무너졌죠. 뭐 사람들은 소련이 과연 미국에 비등할 만하냐, 핵무기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양극 체제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 체제가 완성된 30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세계화의 시대, 신자유주의의 시대입니다. 역시 여기에 자본주의의 많은 문제들을 낳았지만, 그래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국제 거버넌스라는 게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통합이라는 이유가 생겼고요. 근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 이런 기본적인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름대로 지금 가치에 기반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가치라는 것이 미국도 이중잣대인 것은 물론이고, 실제적으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자유로운 선거를 실행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데, 실제로는 당선되고 나서는 권위주의로 간다든지, 아주 혐오적 민족주의로 간다든지, 제왕적 권위주의로 가는 것들이 태반이죠. 대표적인 것이 사실 푸틴과 아베 같은 사람들이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대통령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딱 이 민주주의를 지금은 마치 선동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약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재로나 권위주의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마땅히 대안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도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투기적 자본주의의 시대이고, 특히 조물주의에 건물주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의 전 세계가 빈번한 뭔가를 지정학이라든지 국가 이기주의 같은 것들을 누르면서 왔던 것들이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대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두 가지 단어가 이 시대를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뉴노멀이란 말이고요. 하나는 탈진실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시대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지만, 뉴노멀은 뭐냐면 그냥 번역하면 새로운 정상이니까 지금의 혼란이 새로운 대안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말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고 탈진실은 더더욱이 지금 우리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회사답게 매년이 지나면 그 해를 특징 짓는 키워드를 뽑았는데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 통합을 선두에서 진행하던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서양 건너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국제주의가 사라지고 국가이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최강국인 유럽에 그리고 미국이 스스로 자기들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뭔가 미국의 간섭주의나 개입주의를 벌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이 자기들이 만든 세계 규칙을 분리할 때는 안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free trade를 fair trade, 그래서 자유무역을 공정무역으로 바꿔서 미국이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팔을 비틀어서 무기를 판매하고 분담금을 받아내는, 이것이 2016년의 일이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했던 정치 방식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미국도 다 앓고 있거든요. 이 두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이 중산층이 무너진,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탓은 내부적으로는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차별하게 되는 유색인종, 흑인, 그 다음에 남녀차별, 그렇죠? 그래서 선동정치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적을 만들어서 혐오하는 것이 사실상 대중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은 진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실보다는 입장, 사실보다는 의견, 팩트보다는 페이크, 그 다음에 설득보다는 선동이 판치는 시대가 됐다. 이게 가장 잘 몸으로 실현한 사람이 바로 트럼피즘이고요. 지금 돌아보시면 그것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시대는 진실이 세상의 선동에 역합니다. 그래서 터질 듯합니다. 뭔가. 그리고 이것을 잘 이용하는 정치가가 진실과는 다르게 정권을 잡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집니다. 결국은 뭐 사회학적인 건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결국 국제정치 부분으로 넘어오면 결국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흔들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중국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피스죠. 국제정치에서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군림하면 도전자가 없기 때문에 안정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이 패권 안정 이론이라고 국제정치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부터 팍스 에스파냐, 팍스 브리테니카,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가 왔는데 이게 흔들리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이 압도적이 되면 팍스 시니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미중이 각축 중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어느 정도 따라왔느냐 하면 보통 두 가지 지수, 이건 뭐 거친 통계입니다만 두 가지 지수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경제력이고, 경제력이었어야 무기를 생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국방력입니다. 그래서 GDP와 그 다음에 국방비를 합친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중국이 73%까지 추적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물가라든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면 70%. 20세기에서 미국, 20세기, 21세기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였던 국가에 가장 근접했던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은 37%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환율 공격에 한 방에 나갔죠. 그게 80년대, 90년대 플라자 합의의 실체입니다. 근데 중국이 언제 40%까지 했냐면 9.11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전략가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쓸데없는 아프간과 이라크의 전쟁 20년 동안 중국이 73, 차이는 뭐냐 하면 37%의 일본은 지금의 중국은 미국도 피를 흘려야만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느 정도 흘려야 중국을 제압할지 모르는 거죠. 5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미중의 패권의 전쟁입니다. 군사 충돌, 경제, 특히 무역, 그리고 첨단 기술, 그리고 체제, 가치, 그리고 통화입니다. 어떤 것들은 치열하고요. 어떤 것은 아직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통화 같은 것은 통화 하나로 일본을 보내버렸죠. 일본이 그렇게 지금 잃어버린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환율, 엔화의 절상을 시켜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보내버린 것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일본이 한참 미국을 도전할 때였습니다. 지금 중국보다 훨씬 더 호들갑을 떨면서 일본이 몰려온다, 토요타가 몰려온다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위안화를 계속 결제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에게 위안화로 결정한다든지, 각국에서 브릭스가 위안화나 루블화를 결정한다는 것은 미국한테 상당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 충돌은 대만입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입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죠. 남중국해에서는 그냥 긴장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제 무역은 트럼프 때 관세 전쟁이라는 형태로 이미 현실화됐고요. 경제 기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미국도 생각하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도 그 문제인데요. 제4차 산업 5G, 6G에서 누가 선점하느냐가 다음 시대의 패권이라는 것을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중국이 앞서고 있고요. 어떤 분야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체제 가치는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미국식 서구식 자유주의 사회의 충돌입니다. 미국이 이 가치를 놓고 경제를 재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IPEF나 아까 영상에서 나온 칩4 같은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기 모순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논리가 없어지면서 미국은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다루려고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숫자를 보면 웬디 셔먼이 한국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들이라고. 기억 다 하시죠? 그리고 위안부나 인권이나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편을 들었다가 완전히 돌아서면서,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고 해서 중동에서 손을 떼고 덜 하고 아시아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안부 합의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외교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한미를 묶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당장의 미국의 상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중국이 다른 국가에서 중국이 포용적으로 나올 수 없느냐? 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고 시진핑이 3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랑 외교, 늑대 외교라, 늑대 전사 외교라고 얘기하는 전랑 외교까지 하면서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이유가 바로 올해 하반기에서 시진핑의 정권 문제입니다. 저는 미국을 비판하지만 중국도 결국 시진핑이 중국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러시아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독재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겪었잖아요.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한테 진다. 이게 시진핑 3년임의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세게 나오는 거죠. 문제는 동아시아입니다. 아까 5가지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의 우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자, 이것이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중이 부딪히는 바로 아시아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 때부터 아시아로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겼죠. 미국의 중심축을. 유럽도 아니고 그리고 중동도 아닙니다. 제일 위에가 한반도, 2번째가 동중국해, 3번째가 대만, 4번째가 남중국해입니다. 이거를 줄여 그으면 저 선이 미국의 무기를 이 땅에 했는데 중국은 우리를 때리는 겁니다. 미국을 못 때리고. 그리고 미국은 막고 있는 우리를 돕지 않아요.
동중국해 바로 센카쿠 때문에 중국과 미일이 합쳐서 중국하고 충돌이 한 번 있었죠. 대만 마찬가지고요. 남중국해 인공섬. 이 선은 앞으로 미중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당연히 대만이겠죠.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만에서 붙을 만큼 미중이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다. 그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대만은 최후의 지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뻥카만 많다. 경고하는 것으로 이용하지 실제로는 여기에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특히 우크라이나를 치는 러시아를 보고 차잉원이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중국을 자극하면서 미국 친미적이라 하거든. 지금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기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저는 향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에스퍼라는 전가시키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살피고 경고하고 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가장 전가시키고 미중의 갈등을 전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결국 한반도라는 뜻입니다. 왜냐? 분단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고 지금 남북관계가 긴장 속이니까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전략적 대립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중 정책을 관장하는 분이 커트 캠벌이라는 분입니다. 정식 명칭은 인도태평양 조정관입니다. 차관급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의 대중 정책은 비스포크 전략이다. 이 비스포크란 말이 우리나라는 참 잘 안 쓰는 단어. 미국에는 쿼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힘들어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인도가 말을 안 듣거든요. 인도는 참 외교를 잘하는 겁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사이가 나쁘지만 미국이 몰아붙여서 자기가 선봉대가 돼서 중국의 대결 구조 반중 동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이걸 푸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들어가면 한국하고 인도가 이걸 할까봐 지금 정부는 좀 다르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만들 겁니다.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바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에세이 경제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바이든의 방문에 모든 초점은 삼성전자하고 현대 투자 받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한국이 인도가 안보적으로 미국한테 인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격한 그 정도의 인구와 그 정도의 시장과 또 거기에다가 중국 같지 않게 친미적인 과거에 중국에게 기대했던 것이 옮겨와. 근데 안 듣거든. 우리한테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들을 중국만 싹 빼고 한국이 선봉대가 돼서 새로운 공급망, 우리가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있는데 IPF인데요. IPF가 한국에 바라는 가장 기대치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 IPF를 우리한테 압박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회의에도 두세 차례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 안 하는 거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내 방송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서 인도처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대놓고 중국 압박 정책으로 미국이 명령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세안 국가라든지 다른 국가 참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앞에 딱 붙였냐면 free and open, 자유롭고 개방된 IPF. 근데
그 복심은 뭐냐? 원래 의도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서 인도가 하는 것처럼 이거 프리 앤 오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를, 왜냐하면 IPF 앞으로 디지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지금처럼 맨발로 가서 앞장서서 미국이가 돌격대가 되는 순간 중국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다. 있죠. 우리가 중국한테 50% 이상 의존하고 있는 것이 품목수가 1043개인가 그렇습니다. 75% 의존하고 있는 것이 500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 의존들을 다 시장을 다 딴 데로 돌려야 되는데, 이 IPEF가 미국의 뜻대로 된다고 100번 양보했더라도 10년이나 20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프렌드끼리 공급망을 만드는 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미국조차도 첨단 기술에서 디커플링 가능한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중국을 배제하고 하면 미국의 물가가요 상상을 불허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꼭 예로 드는 게 있습니다. 월마트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 상륙했다가 실패하고 가면 유통업체입니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너무 싸서 실패한 것 같아요. 한국은 비싸고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되는데, 예, 미국에서 월마트는 싼 것 슈퍼마켓의 상징입니다. 미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요. 유학생들, 저는 너무 많이 갔어요. 미국의 물가를 잡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피고용인이 미국 기업 중에 제일 많습니다. 고용을 그렇게 창출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거기에서 파는 물건의 70%가 Made in China. 미국은 저가 제품에 중독되어 있어요. 만약에 밑에까지 디커플링이 일어나면, 지금 미국은 뭐냐면 마스크부터 핵무기까지 전부 미국이 생산하거나 우방이 생산하라는 거거든요. 중국이 생산하지 않으면 마스크가 하면 5불, 10불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이 생산하니까 10센트, 20센트에 파는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그래서 저는 신냉전이라는 말을 잘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신냉전이 아니죠. 그리고 신냉전이라는 말 자꾸 쓰면 무슨 얘기가 결론이 나오냐면, 그래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99.99%는 중국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한다. 이런 논리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 신냉전의 말 쓸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탈냉전 체제는 무너졌지만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면서 전 탈냉전 체제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냉전 체제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더라도 미중이 갈등을 보이겠지만 과거의 미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이 뜯어낼 수 없다. 만약에 억지로 뜯어내면 너덜너덜해진다. 미국도 너덜너덜해지고요. 미국의 산업에서 중국을 빼내는 게 한 상위 20%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밑에 80%는 못 뜯어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가만히 있고 지금 사우디 가잖아요. 한국 보고 뜯어내라고 할 겁니다. 우리의 반도체 50%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하나는 쌍순환이고 하나는 기술 혁명입니다. 이게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야매에서 중국의 비전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는 수동적인데 쌍순환인데, 중국은 국내 시장과 무역이라는 것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그 전과 그 이후가 국가 산업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다 그랬듯이 내픽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체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한테는 상당히 강력하게 내공이 다져져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빼고 공급망을 한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기 충족적 공급망을 가진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마스크부터 핵무기까지 다 못 만들지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품질은 떨어지겠지만, 예, 마스크부터 핵무기까지 다 만들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구적으로 어렵겠지만, 과거와 같이 발전하지 못하겠지만, 과거와 같이 아주 날렵하고 첨단 제품을 소비재로 만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핍할 수 있는 유인을 유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커트 캠프를 작년 11월에 만나가지고 도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북한도 봉쇄 못 시켜가지고, 북한도 압박으로 핵무기도 못 시키고 체제 변화도 못 시킨 당신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를 해가지고 국가를 굴복시키는,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세 국가는 견디는데 일가견이 있는 국가들. 그들은 심지어 중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쓰다가 벽돌로 돌아가도 참고 쓸 사람이에요.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 얘기 사는 사람들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때리다가 지치면,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제재해가지고 러시아가 죽습니까? 지금 유럽과 제3세계 미국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장기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는 다음 시대의 기술을 선점하면 그래서 그들의 특성대로 만만입니다. 참자. 제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오이층한테 들은 말인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이 펀치 게임을 하고 우리는 매치 게임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중국은 뜨는 애이고 미국은 지는 애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뎌내면 이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치로 이렇게 GDP 역전하고 그 다음에 군사비 역전하고 이런 것들 보면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고 하면 한 1.5배는 돼야 됩니다. 겨우에서는 패권이 아니죠. 미국도 지금 패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2위 국가들을 눌러버린 건 적어도 70% 밑에라고 한다면 중국이 미국 마침내 패권을 차지했다 그러면 미국을 따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1.5배는 최소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한 20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는 향후 30년간 불가능하다.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해버려요. 두 번째, 중국이 미국을 초월해서 아까 같이 1.5배가 되는 거.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다시 친해져서 협력 관계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거 하나, 미국과 중국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긴 소모전을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소모전 가운데 자기의 피와 손해를 다른 국가에게 전가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국제정세의 가장 불리한 독립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침공의 원인은 알다시피 해도 너무 했죠. 일단 푸틴이 군사모험주의, 저는 푸틴이 침략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내세우는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거든요. 나토를 확장하는데 우크라이나나 조지아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이들 지정학적으로 이들 국가까지 오는 것은 바로 턱 밑에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동유럽과 다른 발틱이라는 군소련 공화국들도 안 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다 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하고 그러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것만 포기하고 또 두 번째 2014년에 크림 전쟁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내전이 있었을 때요. 원래 지금의 돈바스 지역에 자치권을 줬었습니다. 그게 민스크 협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에 약속했어요. 심지어 그때 이 돈바스 사람들이 우리도 크리미아처럼 복속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돈바스 자치정부가. 근데 푸틴이 거절했어요. 오히려 돈바스까지 먹으면 오히려 더 골치가 아팠던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정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전이 계속됐죠.
돈바스 지역 사람들이 16,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주지 않았고, 젤렌스키는 고집을 피웠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전범적인 빌런은 당연히 푸틴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만,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 그것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런 얘기했다가요, 마녀사냥에, 예, 학자로서 이런 객관적인 얘기를 아무리 앞에 러시아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2차 가해, 피해자에 2차 가해. 7년이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있거든요. 각 지역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 5분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 싸움으로부터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 열정과 그 정의에 대한 뜨거운 가슴은 제가 예 존경하지만 이런 마녀사냥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담론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것도 힘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막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다 전세가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짐이 러시아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냐? 잘하면 9월, 10월, 여러분 왕자의 게임이라는 것이 미드를 보시는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가 그죠? 겨울이 온다. 아무나 안 보셨나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북쪽을 지키는 왕국에서 그 북쪽의 야만족들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를 상징하는 뭔가 오멘, 그러니까 뭔가 저주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 겨울인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자꾸 생각이 났어요. 겨울이 오면요, 이 전쟁이 안 끝나고 겨울이 오면 곡물과 에너지는 훨씬 더 고공행진을 할 것이고, 벌써 나가 떨어지고 있는 스리랑카죠. 그 다음에 레바논, 페루 계속 연결되면서 제3세계가 죽을 겁니다. 유럽이나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미국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담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월 31일 바이든이, 요새 바이든이 어디 뭐 하기 전에 항상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직접 해서 자기 전략을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요거는 이제 외교적 멘트고요.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한 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돕겠다. 웃기죠? 세 번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처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한반도적 해결 또는 한반도적 분단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무도 군사는 안 보내고 탄약만 준다는 얘기는 그냥 계속 소모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죽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휴전이 맞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전쟁을 안 막았던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제일 좋은 해결은 러시아의 양심적인 시민 세력에 의해서 푸틴이 심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희생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막 갖춰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먹거나 또는 돈바스를 먹으면요, 오히려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러시아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러면 돈바스를 하고 이렇게 만약 분단을 시키면 남쪽 서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러시아는 분쟁 지역화할 것이다. 복속시키기보다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 자치권 정도를 달라 할 것이고, 나토 가입하지 말라는 조건을, 처음에 그 조건, 지금 이기고는 있지만 처음에 그 조건, 거기에다가 금융제재 중단을 요구하겠죠. 이제 문제는 미국인데, 저는 미국이 자체 인플레이션과 세계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저는, 그리고 푸틴을 단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미국의 고립주의를 봤을 때는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주 좋으면, 빠르면 가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쟁을 원하는, 물론 전쟁을 끝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요구하겠죠. 저는 그러면 두 가지를 약속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복구에 대한 원조를 해주고, 두 번째, 재침했을 때 안전보장을 다국적으로 확보해 준다면, 물론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하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에서도 지금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나 학자들이 원래 스테이터스코라는 게 현상유지인데요. 그의 뒤에 사실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안티벨룸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전쟁 전의 현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전의 현상은 러시아가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약속해주면 저는 전쟁이 끝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전쟁도 대부분의 이 진격과 후퇴가 다 1년에 일어나요. 처음 1년에 일어난 거잖아요. 뒤에 2년은 협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자고, 그래서 휴전선이 서쪽은 밑으로 조금 내려가 있고 38선보다, 그리고 동쪽은 더 올라가 있는 지금의 휴전선이 된 거잖아요. 그게 2년 이상 갔단 말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가을에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숫자를 한번 보시면 141, 48, 31인데요. 국가의 숫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대해서 유엔에서 비난 결의안, 규탄 결의안을 했을 때 사인했던, 서명했던, 그건 이제 말뿐이죠. 148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찬성했습니다. 48은요, 대러 경제제재, 금융제재에 참여한 국가 숫자입니다. 확 줄어버렸죠. 아시아에서는 우리, 그리고 아시아에 4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물론 대만은 유엔 국가는 아니지만 30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국가들입니다. 주로 나토이고 일본, 캐나다, 미국 정도, 호주 정도입니다. 자, 우리는 딱 48에 속해 있습니다. 30일로 넘어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지금.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제 무기를 젤렌스키는 직접 요구했습니다. 탱크하고 대공무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무기가, 특히 탱크하고 대공무기는 러시아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기 매우 좋다고 합니다. 미국이 무슨 제안까지 했는지 중앙일보가 한 2달 전인가 얘기를 했죠. 우회해서 폴란드랑 체코, 캐나다, 미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무기 세탁이죠. 우크라이나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뉴스 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아는데 러시아가 모르겠냐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방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푸틴이 러시아 전체가 아닌 거니까요. 국익을 챙겨야죠. 그리고 전쟁은 우리가 지금 분단국이고 전쟁적인 국가예요. 어떻게? 무기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토 갔다 오면서 폴란드와 무기 판매 계약을 맺었죠. 좀 불안합니다. 전쟁이 당장 안 끝나면 휴전되면 다행인데, 또는 휴전전에 팔까봐요. 그게 또 우크라이나로 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를 참 좋아합니다. 미중 대결이, 갈등이 어떤 사람들은 거의 강박이다, 전략적 강박이다, 스트래티직 페라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두 국가가 실제적인 서로 위협보다 이 정책 결정자를 너무 과장합니다. 저는 거기 동의하거든요. 왜 그러냐? 반중 감정이 너무 높으니까요. 늘 이걸 추이를 조사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드디어 85%를 돌파했어요. 미국인의 85%가 반중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에서, 서구적 민주주의에서 85%를
안 따르고 중국과 좋게 지내면 정치적 생명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 국내 정치를 위해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 중국을 때려야 돼요. 이 정치적 자산이 됐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 95%. 초코파이가 유명했죠? 요즘은 팔도라면이 1년에 6억 2천 개씩 팔립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폰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보냈다가 어떻게 됐어요? 끝납니다. 또 보실까요? 이게 빠졌네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뭐냐면 우리 누리호 대단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준 우주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바로 나로 소련이 러시아가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개발했던 그 파탄 기술은 러시아지.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무기 생산하고 수출 강국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 저는. 근데 그 기술도 대부분 러시아, 탱크라든지 대공무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도 다 러시아. 만약에 우리가 이걸 어기고 가면요, 러시아는 이것이 계약 위반이거든요. 한국에게 제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한테 훨씬 더 많은 군사기술과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마지막 다탄두라든지 재질입 기술에 대해서 한 5명만 보내면 끝납니다. 북한의 지금 SLBM과 ICBM의 기술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빼내면서 기술자들의 처우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기술 개발할 때 우라늄 농축과 농축 과정에서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미사일과 이 SLBM 같은 것들은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선악으로 나누지만 이렇게 얽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는 딱 가치라는, 그것도 굉장히 교조적인 가치, 미국도 그 가치를 자기 이익 위해서 얼마든지 굽혔다 폈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림길에서 국제정치, 미중 전략 경쟁이 심아시아에 하고요. 그 다음 유럽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독일 대신 동우크라이나와 서우크라이나로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연로로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신냉전 구도의 부활이라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순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방식은 신냉전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니까요. 미국이 옛날 같은 힘도 없고요. 옛날 같은 구조가 아닌데 신냉전으로 진영을 가른다는 게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 길을 이미 예상하고 한쪽 편을 정하는 거죠. 엄청나게 외교적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입니다. 우리는 이게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억지로 힘을 통한 안보를 계속 얘기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60년대 우리의 냉전적 사고죠. 그때는 진짜 올인할 만했어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히려 북한이 사실은 힘을 통한 안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힘을 통한 안보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그걸 하겠답니다. 그리고 군비경쟁. 실제로 지금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도요 핵무기를 한 1000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주로 방어용 핵무기가 방어용이냐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 미국으로 날리는 ICBM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도 그쪽 분야의 공격적 핵무기, 장거리 ICBM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SLBM 만들고요. 한국도 지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때도 자꾸 국방비 많이 썼다고 자랑하고 세계 6위의 화력이라고 한 것을 저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북한하고 실컷 평화하고 얘기 나와가지고 참수작전 얘기하고 북한하고 대답하고 와서 F-35 자랑하고 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제가 누워서 침 뱉기지만 그러나 저는 핵심에는 없었습니다. 분명하자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평화적이었다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국내 정치적인 지형을 위해서 국내 정치적인 이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라고 하더라도 그 로키로 갔어야지. 북한이 보기에 우리가 회담하고 내려가가지고 참수작전 하고 6월달에 싱가포르 하고 나서 8월달에 참수작전 했잖아요. 제가 잘 쓰는 말 들었어요. 밀고 있는 유행입니다. 편을 정하면 편해집니다. 계속 문재인 정부하고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로 그걸 비판하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편정학입니다. 그때는 문제는 전략적 모성이다. 중국을 위해서 친중 정부가 전략적 모성을 했다. 아니다. 우리는 전략적 명확성을 한다. 이게 생각합니다. 아니 편을 정해서 편한 줄 알았으면 문재인 정부가 했겠죠. 그러나 이 구도는 결코 편을 정한다고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훨씬 이 둘 사이에서 타겟이 되고 약한 고리가 먼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제수석이 가가지고 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대응이 참 되게 시적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이 우리가 G4에 들어가고 나토에 간 것을 막 욕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황구시고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굉장히 침착하고 한국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때 한국을 너무 밀어붙였다는 것에 대한 자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몰리고 있는데 한국을 일본처럼 만들지 말고 적어도 미중 사이에서 한해 중립을 지켜주는 그리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끌려가겠지만 적어도 반중을 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에게 충분한 역할이고 중국이 감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황구시보가 욕하지만 아직 외교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저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외교부는 한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관계를 다 설명하고 끝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한시간이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게 모든 걸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너 나를 벗어나봐? 될까? 라고 했어요. 이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김태호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하다가 전략 조정관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나왔죠. 그 실패도 불구하고 이분은 한미 안보협력 또는 동맹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나토와 제도화시키겠다. 정례적인 협력을 하겠다. 하반기에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더 심각한 건 한미일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얘기가 나오셨고 저는 지금 언론들이 안보협력이나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삼각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거에 좀 어떨 때는 자질해지겠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정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대북 문제나 비핵화 문제 같은 특정 이슈에서 삼국은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은 절대 아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안보협력이라고 했어요. 군사동맹보다는 약화된 단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협력이 뭔지에 대해서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 경계선을 슬 넘어가고 이거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아시아에 한일을 묶어서 자기 대신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 때 우리가 잊어야 될 말이 나올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100번 양보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3자가 평등한 동맹이 아닙니다. 미일 동맹에 부속되는 지금의 군사 구성이나 그 다음에 해공군을 위주로 돌아가는 일본과 그냥 우리 보병 중심인 것과 전부 다가 실질적으로 하부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가야 하고요. 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도 자, 인도네시아 조코위가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G20 국가의 개최국입니다. 러시아 초청하면 불참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푸틴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날아가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보다 못합니까? 보십시오. 인도. 아까 제가 쿼드에서 역할 말씀드렸죠. 그뿐 아니죠. 러시아 대륙 경제 제재 안 했습니다. 제재 안 하면서 지금 최고의 이득을 얻고 있죠. 약 100불인데요. 유가가 중국과 인도는 35불 정도에 수입하고 있어요. 사우디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서 MBS라고 그렇게 인권 얘기했다. 이번에 완전히 가서 굴욕적인 얘기하고 얻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에르도안 스웨덴하고 핀란드 나토 가입하는 걸 약간 반대했다가 지가 원하는 거 다 얻어냈어요. 하나도 못하고 있죠 지금. 우리 자동문이에요. 북한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면 미국의 등에 업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저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그 다음에 저런 국가들보다 못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어요. 자,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빼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기술이 중요했는데 이번에 팬데믹과 중국을 겪으면서 중국 대신하는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우리가 생산 능력에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가 세계 4위권입니다. 어떤 건 1위예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용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미국으로 봐서는 꽃놀이 피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력이 점점 커집니다. 아까 나왔죠. 칩4는 내년에, 다음 달까지 앞에다가. 옐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라 통화 싸움도 어찌도 못했죠? 한국은 충분히 외환 보유고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논의해야겠다. 그걸 받은 것처럼 선전하고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동참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짜증이 자, 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또 심각한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한국도 대체로 다 일관됩니다. 뭐냐? 선, 핵, 포기, 후 보상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제일 벗어날 것 했던 사람이 트럼프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안보 딜레마로 국제정치에서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를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 제일 좋은 상태 평화라고 얘기하면 둘 다 총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왜 국가들은 서로 총을 겨누고 있을까? 최악이 자기만 내려놓는 것이 최악이기 때문에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영화에서도 동시에 총을 내리자 그랬는데 한 놈은 뒤에 발뒤꿈치 같은데 총을 숨겨놓죠. 그래서 한 놈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못 내려놓는 상황이죠. 저걸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총 내려놓으면 그 핵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나한테 경제적 보상 다 해줄게.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을 믿어야 놓죠. 북한이 지금 기대고 있는 절대 무기가 핵인데 핵을 포기해놓고 미국의 처벌을 기다려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신뢰를 얘기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러면 아직까지 못 믿겠는데 미국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 앞에 있고
평화조약이라든지 수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세 개의 보증수표, 보증. 이걸 들어주면 미국이 진심이라는 걸 믿겠다고 한 게 이 세 가지가 요구였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점과 조부다 선언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거고요. 그런데 둘 다 제대로 안 지키니까 교착이 왔죠. 그때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갔고 9.19는 군사 합의뿐만 아니라 저는 9.19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더 키웠죠. 영변을 줄 테니 경제 제재 일부 해제와 맞교환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북한은 이 세 가지를 들어주면 중간 조치로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미국은 계속 다시 나와라. 외교문은 열려있다.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북한이 뭐라 하느냐면 그거 다 해봤던 거다. 우리가 그걸 2018년 19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노이에서의 절망이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얘기해야 나가겠다고. 근데 미국은 여전히 일단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양보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향후 5년은 좀 짧아졌으면 좋겠지만 5년은 갈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입니다. 두 정부 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요. 하면 그 다음부터 해주겠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데르센 동화와 홍길동만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안데르센은 벌거벗은 인간입니다. 그 말은 못할 뿐입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냥 요식회기로 싶었는데 어떤 제안도 담대한 제안도 근데 자기들끼리 담대한 계획이에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 정부에서는 계속 이 긴장 구조를 미국도 이용하려고 하고 윤 정부도 이용하려고 하고 북한은 이 시기에 결국 나중에 협상으로 가더라도 일단 우리 카드라도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자력갱생과 핵무기 다종화, 다양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위기가 오면 2017년에 그랬다 2018년으로 간다고 하시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몇 가지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북한 난감한데요. 이게 아주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큰 불신이고 미국 쪽에서 왜 양보가 안 나오느냐면요. 이 소위 말하는 흑백론, 아까 윤리적 선악론입니다. 미국은 그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은 악몽합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북한은. 그러니까 뭐까지 얘기하느냐면 이건 직접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해서 왜 경제 지원을 해야 되고 살려줘야 하지? 그러면 북한이 주면은 더 고통받는데 이거는 북한은 파도의 대상이고 붕괴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마와 협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해서 또 하나 북한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골치 아픈 문제로 미국의 정치인들에 각인돼 있어요. 저 괜히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북한 문제 괜히 건드리고 싶겠어요, 말이. 안 건드립니다. 저는 전략적인 대로 간다고 봅니다. 제일 최우선순위, 저는 트럼프의 최고의 역적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올리고 나중에 이상한 짓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 이 밥에 고기 구입니다. 김일성
유언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대국민, 대주민 약속이었습니다. 이 밥에 고기 꼭 실컷 먹게 해줘요. 그런데 저게 우리한테 신화가 된 것 같아요.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나오나? 천만에. 북한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60, 70년대 그랬던 것처럼 안보입니다. 북한한테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는 어떤 협정도 이 문제를 깰 수가 없습니다. 2018년에 잘 돌아갈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제 안심하고 새겁고 돌아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보다 5, 60대 잘 사는 한국하고 세계 1위의 국가 미국하고 동맹입니다. 대북 문제에서 진심인 협력이 가능한 일본에 있는 세계 앞에서 북한이 안보 우려가 제일 크지 먹고 사는 게 제일 크겠습니까? 곧 죽을 수도 있는데 결국 자위적 조치를 통해 가지고 안보를 확보한 다음에 대등하게 협상하겠다. 완전히 노선을 저는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핵실험하고 언제 쏘고 언제 위기도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태길이 그래서 다들 미국까지 얘기해서 미국 정부까지 얘기했잖아요. 핵실험한다고. 안 하잖아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기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북한은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갱도를 고치는 걸 보고 왜냐하면 그 북해를 부서뜨렸으니까 새 갱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다 해놓고 실험까지 해놓고 그 다음 태길은 자기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꼭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을 움직인다는 것도 신화예요. 하나 더 올려요. 북한이나 이스라엘은 바로 힘을 통한 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저는 이스라엘의 모델을 제 아들, 딸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핵무기를 300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이중자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안보 공포와 테러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7년, 8년, 9년 군복무하고 늘 충돌해서 피를 흘리고 그럼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북한의 방식이고 우리 60, 70년대 방식이다. 결국 평화를 통한 안보로 가야 한다. 헨리 키신저가 쓴 책입니다. 이것이 원래 자기 하버드 때 박사 논문인데 그것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헨리 키신저의 팬은 아닌데요. 적어도 지금도 미국에서 외교의 현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저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는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며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가혹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산물이다. 우크라이나나 우리나 바로 이러한 자세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최소한 30년은 우리 대외 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누가 말해도 미중 갈등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중 갈등에 딱 부딪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에 또다시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맞느냐? 자, 아까 미중은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은 자기들의 갈등을 이전시켜서 시험해보겠죠. 저는 미국과 소련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전쟁으로 갔고요. 저는 미중이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으냐? 아니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수십 년 주게 돼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은 미국과 중국이 이용할 만한 땅이 아니래야 합니다. 이용할 만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건 뭐냐? 지금 같은 거죠. 저는 이 정부나 미국 정부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택도 없는 소리. 아니 과거에도 못했는데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도울 때도 못했는데 제재 체제에서 같이 합의해 줄 때도 못했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하다 보니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대놓고 나올 겁니다. 북한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북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킨다, 이 명제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식은 적어도 평화공존입니다. 그래야 미국과 중국이 이 땅에서 발전을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 자꾸 비관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요새 좀 강의를 다니면서 좀 다른 걸 느낍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제가 저한테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대기업에서 저를 부릅니다. 옛날엔 경제만 부르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저를 불러요. 짭짤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처럼 관심이 많아졌어요. 외교가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워낙에 사고를 치니까 두려우니까 어디를 가도 시민들의 참여가 커졌어요. 저는 결국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한미일, 지금 이 정부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일본한테 다갔다가 망했어요. 근데 또 다갔어요. 일본이 양보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불나방 같아요. 진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돌쇠들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대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나름대로 새 정부에 대한 외교 전략서를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책을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뜻도 약간 있으시지만 거기에서 제가 하는 거 뭐냐면 어제 한국이 아니다. 명척시대를 비교하고 구한말을 비교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 군사력 6위, 군사비 8위 이건 우리가 경제력이 10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과잉 군사 병영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분단 구조를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경제력보다 훨씬 더 병영화되어 있고 군사화되어 있다는 거. 그건 자랑할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분야,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4가지 전략적 영역을 규정했죠. 그게 바로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히토리를 포함한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물질만 빼고 이 3가지는 세계적 수준, 그리고 제조업은 독일과 중국 다음에 한국이 3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권이 바뀌어버린 것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G7에서 5, 6, 7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를 G7 한 8, 종합적으로 보면 한 8위 정도 되는데 간격이 되게 좁아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G5가 그냥 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을 해서 편을 들면서 망가뜨리기 직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는 소프트 파워도 대단해요. 아까 제가 러시아가 우리를 95% 좋아한다는 건 우리한테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이 너무 좋아. 한국에 오는 게 젊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저 고공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60개국 정도 돌아다니면서 정책 전문가들하고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말하는 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도움이 되는 위협적인 데 한국이 도와줄 때는 위협적이지 않다. 한국은 자신들과 같이 식민지 국가였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렵지 않다. 약간 배에 꽃을 들으면 호구처럼 들리긴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좋아하는 게 바로 나라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진심이라는 걸 세계는 알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분 카라반 행렬 아시죠? 중남미 국가들이 좀 무작정 미국 국경으로 달려가는. 미국 이게 너무 골치니까 특히 바이든처럼 트럼프는 그냥 벽 세워서 잘라버리겠지만 바이든 정부는 약간 당황하잖아요. 자기
자기들이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한국을 끌어들였어요. 중남미의 원조화. 중남미가 사람들이 미국에 오지 않고도 한국처럼 만들어 살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해리스 부통령. 거기에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원한 거죠. IPEF도 한국을 내세우는 기술이지만 한국이 들어가야 아세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지렛대고 카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토나 이런 진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렇게 단결됐던 유럽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단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익이 있고 그들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나 독일, 아세안,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들과 이열에 있는 국가들이 연대해야 된다.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가 독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은요, 독일 빼놓고는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중국 디커플링을 시키려고 하는 유럽의 저희는 뭐냐? 이 기회에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도움이 누가 줄 수 있느냐? 독일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잡기로 합니다. 프랑스는요, 오커스에 선방 먹고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우리와 연대하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손을 안 잡아요. 자, 이런 국가들이 연대를 손잡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미중이 한 나라를 선택할 때 같이 움직여요. 좀 못 때려요. 또 하나, 지금 미중 러가 저렇게 싸우면서 안 되죠. 기후변화도 제대로 사라져버렸죠. UN이 유명미실해졌죠. WTO 어디 간지 없죠. WHO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국제기구를 떠받들고 가야 되고, 특히 제3세계에 대한 개발협력이라 원조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저는 이열 국가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한반도를 벗어나서 진영에 앉지 말고 좀 외교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제안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해류국가라는 말인데요. 저것도 책에서 제가 소개합니다. 제가 먼저 쓴 말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저런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쓰니까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반도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일본이 자기들은 온도고 우리는 반도라고 해요. 영어의 페니슐라는 절반이라는 뜻이 조금 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길쭉한 땅을 페니슐라라고 해요. 이걸 극복해야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해륙국가라는 말을 쓰자. 우리는 해상국가이기도 하고 대륙국가이기도 하고. 이게 이탈리아 로마가 그런 국가였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고구려가 해륙국가였습니다. 우리 대륙국가로 말하지 해상무역에 굉장히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지금의 정부를 생각하면 좀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희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달하실 때는 광기도 좀 느끼면서 굉장히 몰입해서 있게 됐던 강연인데, 오늘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 내용 중에 꼭 이것만은 좀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편안하게 좀 잠깐만, 이거 제가 꼭 전달해야 되나? 네, 그것도 있고. 말씀하십시오. 중국을 저희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게 중국을 약간 뭐랄까 좀 혐오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국을 좀 이렇게 낮춰보는 그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중진국 함정,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금 객관적으로 중진국 함정이 경계선에 서 있고
하지만 어떤 뭐 경제학자들의 반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